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어떻게 다들 다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설 연휴 마치고 첫 방송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어, 베이징 동계올림픽, 올림픽과 관련해서 어,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좀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셨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할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빌리지, 올림픽 선수촌에 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올림픽 하면은 바로 올림픽 선수촌이 또 떠오르죠. 물론 경기도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이지만 이 올림픽 선수촌도 올림픽에서는 또 아주 아,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올림픽 선수촌이 언제부터 운영이 됐는지 올림픽에서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궁금해 하신 적 없으신가요? 또는 이 올림픽 이게 좀 올림픽 비용과 관련해서 이 올림픽 선수촌 이 건립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올림픽 선수촌이 이거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하지 예, 않으셨나요? 궁금해하셨죠? 예, 오늘 이 방송에서는 그러한 궁금증들을 아, 속 시원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올림픽 선수촌 이것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올림픽 대회를 치르려면 반드시 이 올림픽 선수촌이 있어야 합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의 필수 조건입니다. 현행 올림픽 헌장 제 38조 제목이 올림픽 선수촌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규정이 되었느냐? 올림픽 조직위원회 OCOG라고 하죠. 그 올림픽을 개최하는 주관하는 그 조직위원회는 각국 선수단이 한 곳에 거주할 수 있는 선수촌을 마련을 해서 각국 선수단에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적으로 선수촌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숙식 그리고 교통 이런 모든 재반 비용은 다 개최 도시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촌은 또 그냥 개최 도시에서 아무렇게나 지어서는 안 되고요. IOC 집행위원회가 딱 설정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을 또 충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수촌 운영에 관한 조건들, 제반 조건들은 어디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느냐? 바로 IOC와 올림픽 개최도시 간의 개최도시 협약이라고 해가지고요. 호스트 시티 컨트랙트라고 하는데요. 그 부속 서류에 오퍼레이셔널 리콰이어먼트라고 있는데요. 바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올림픽 선수촌의 세부적인 조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여러분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이 바로 부속 운영 조건에서 정한 올림픽 선수촌의 조건 중에 일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분 쭉 나와 있죠. 예, 하우싱 해가지고 또 다이닝 홀 해가지고 그 규모, 크기를 딱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현재 올림픽 선수촌 수용 규모를 보면 일단 하계 올림픽은 16,000명, 그리고 동계 올림픽은 4,900명. 그 수용
규모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간은 개막식 전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16일 전부터, 동계올림픽은 10일 전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폐막식 후 3일까지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 규모가 있죠. 그래서 방은 싱글 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9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평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더블 베드룸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 한 4평 남짓, 한 그런 크기로 반드시 크기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구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 밑에 보면 뭐 식당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부대 시설 조건들도 다 이렇게 조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올림픽 선수촌은 언제부터 운영이 됐는가? 근대 올림픽 제1회 올림픽부터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올림픽 초창기에는 참가하는 선수들인 그 선수단이 숙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단은 호텔에서, 어떤 선수단은 또 심지어 군대 막사에서, 군부대에서 또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바다 건너서 오는 선수단은 그 배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에서부터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까지, 제7회 올림픽까지는 그랬고요. 그러다가 1924년 파리 올림픽 때부터 바로 선수촌이 운영됐던 거죠. 선수들에게 선수촌을 마련해서 거기에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의, 지금의 그 개념의 선수촌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부터. 그런데 지금의 또 올림픽하고는 근본적으로 또 다릅니다. 자,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운영이 되었던 올림픽 선수촌, 올림픽 빌리지라고 하는 거기에 정문의 장면입니다. 1924년이니까 그 당시에 시대적 어떤 그런 환경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선수 숙소 건물이 목재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당시에는 임시로 그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운영이 되게끔 목재로 오두막을 임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동에 오두막당 3명이 들어가서 3명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올림픽 끝나고 나서는 다 다시 해체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1936년 제11회 베를린 하계올림픽, 이 베를린 하계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정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른바 성화봉송이 처음 시작된 이 올림픽이 바로 베를린 올림픽입니다. 그런데 선수촌 역사에 있어서도 이 베를린 올림픽이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924년 파리 올림픽 때부터 선수촌을 운영을 해서 그 선수들 숙소를 지었는데 임시 건물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시멘트로 된 이 건물이 바로 베를린 올림픽 때 지었던 그 선수촌 건물인데요. 그러니까 임시 건물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물이었다는 거죠. 아예 베를린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이 이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것을 군인 숙소로 활용할 계획 하에
계획하에서 선수촌 숙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종료 후 1945년까지 독일군 숙소로 사용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종전 후 1949년까지는 독일 피난민 숙소로 사용됐고, 그 이후부터 1991년까지, 즉 독일 통일 때까지 베를린에 주둔한 소련군 숙소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독일 통일 이후에는 박물관으로 개조를 해서 박물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에서는 언제부터 이 선수촌이 운영되었느냐 하면 1952년 노르웨이 오슬로 올림픽, 동계올림픽 때부터 이 선수촌이 운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오슬로 시내 세 곳에 아파트형 건물을 지어서 올림픽 기간 끝나고 나서는 대학생 기숙사 그리고 노인 주거 아파트로 활용이 됐었습니다. 예, 요 건물입니다. 예, 요 건물이 당시 오슬로 동계올림픽 때 사용되었던 선수촌 건물, 좀 현대식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은 여러분 이제 바로 이제 1932년 LA 하계올림픽 때 그 선수촌 전경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잘 정비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올림픽 선수촌이 여러분 재밌는 게, 이 올림픽 선수촌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문화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윤리관 또 가치관을 반영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 여성 선수의 입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여성 선수가 올림픽 선수촌에 입촌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1회 올림픽 때부터 1950년대까지는 여성 선수는 올림픽 선수촌 입촌이 허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여성 선수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외부에 뭐 호텔이라든가 다른 숙소를 마련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남녀 분리죠. 예, 남녀가 분리되어서 올림픽 선수촌에는 여성 선수는 입촌이 허용되지 않고 남자 선수만 입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1956년 제16회 호주 멜버른 하계올림픽에서부터 여성 선수도 선수촌 입촌이 허용되었는데, 그때도 젠더 세퍼레이션 폴리시라고 해가지고요, 성분리 정책에 따라서 여성 선수만 거주하는 숙소를 따로 마련해서 그 숙소 여성 전용 건물에는 남성 선수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남녀 분리 정책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다가 바로 1984년 LA 하계 올림픽에서부터 이제 폐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한 동의 건물이라도 선수단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동의 건물 내에서도 남자 선수, 여자 선수가 같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예,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올림픽이 있었고요. 뭐 시대가 발전하고 또 함에 따라서 이 선수촌의 어떤 규모랄까 또 이런 수준이 점점점 발전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선수촌의 규모도 발전하고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신 건 1960년 로마 하계 올림픽 때 사진이고요. 이것은 1968년 멕시코시티 하계 올림픽 때 올림픽 선수촌 그 일부 모습인데요. 아주 수영장도 갖췄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로 이것이 언제쯤이냐 하면 1972년 미에넨 하계올림픽 때 사진이기도 하고요. 예, 올림픽 선수촌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몬트리올 올림픽 때 사진이고요. 1976년 몬트리올 하계 올림픽.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조금 삭막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바로 1988년 우리 서울 하계 올림픽 때 그 올림픽 선수촌하고 올림픽 공원 그 전경의 모습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올림픽 지금 한창 시즌 중인데요. 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 선수촌 아마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아마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셨을 텐데 오늘 올림픽 선수촌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